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올해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폭등하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죠. 이 인상을 결정한 지자체들은 정부의 방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입장인 가운데 성남시는 주민세 인상을 거부한다는 방침입니다. 잠시 후에 이재명 성남시장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고요.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 정상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발언들과 향후 한중 관계 전망을 전문가로부터 들어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연결해서 주민세를 비롯해서 최근 행보 관련 궁금한 내용들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시장입니다. 네, 이 주민세라고 하는 것이요. 지역마다 세율이 다르다고 하죠. 네. 이 성남시의 주민세는 얼마인가요? 지금 전국적으로 12,5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네. 우리 성남시는 5,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절반이 채 안 되는군요. 네, 대체적으로 상한선에. 네. 네. 자,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이 167곳 중에서 108곳이 주민세를 올렸는데요. 네. 이 중에 101곳은 인상 한도 금액인 1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하는데 그게 네. 지금 이 12,050원이라 그러신 거죠? 2,500원은 12,500원. 지방교육세라고 해서 네. 자동으로 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12,500원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지자체들은 왜 이렇게 많이 올렸다고 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일괄적으로 올리게 된 거는 네.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 교부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니까 네. 지방자치단체들이 올리기 싫어도 재정 페널티를 받게 되니까 안 올릴 수가 없었던 거죠. 필요해서 올렸다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압박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성남시는 동결했어요. 이유는 뭔가요? 일단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재정 페널티를 이용해가지고 압박하는 것은 자치에 반한다. 주민자치에 반한다는 게 하나 있고요. 올리더라도 이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남시가 필요할 때 올리겠다. 이런 게 첫째 이유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미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건물값, 땅값이 비싸니까 재산세, 이런 주민세 이런 걸 많이 내고 있거든요. 네네. 네, 재산세 이런 걸 많이 내니까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고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교부금 지원도 안 해주고 이게 소위 불교부 단체죠. 네. 또 불교부 단체이니까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돼서 이제 행정 성과들을 내는데 이거 보기 싫다고 지금 세금을 1,000억씩 뺏어가겠다고 지금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는 것도 억울한데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안 해줘서도 억울한 판에 또 세금 또 올리고 이거 옳지 않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 네. 마지막으로는요. 이게 지금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무조건 가구당 똑같이 내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세금의 소득 재분배 정책에 반하는 일종의 역징세제라서 그리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동결의 의미에 들어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필요하면 올리게 될 것이다. 물가가 네. 계속 오르면 언젠가는 올려야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4,000원에다 더하기 1,000원에서 5,000원은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세대당 1년에 한 번이니까 사실 올릴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 언젠가는 올리겠지요. 그러나 정부가 이렇게 압박해가지고 올리는 것은 지방자치를 부인하는 것이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방자치권 그리고 중앙정부는 부인하고 있다. 이 말씀 강조하고 계신데요. 네. 자, 이 주민세는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중앙정부에서 이 지방세를 올려라 이런 얘기, 이런 압박들이 나오는 건가요? 네.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계속 기초연금, 보육료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습니다. 네. 그게 연간 정부 계산에 의하더라도 4조 7천억이라는 거고요. 네. 매년. 그런데 이거를 안 주니까 지방재정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걸 정부가 되돌려줄 생각은 안 하고 그 주민들 세금을 증세해가지고 이걸 떼오려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우회 증세, 꼼수 증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증세를 안 하지만 대신에 지자체가 해라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증세를 하면은 중앙정부가 재정 부담을 또 떠넘길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그런데 또 이 행정자치부 얘기를 들어보면요. 주민세 인상 여부는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거 지금 뭐 이야기한 대로인데 인상을 권고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무원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거는 정말 나쁜 행위거든요. 거짓말이다.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잖아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일단 100몇십 개 자치단체가 몇 년 동안 아무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1, 2년 사이에 막 100몇 군데가 올리고 이게 외부 요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데 보면 지방세, 주민세를 올리지 않으면 교부금 주는 데서 불이익 주겠다고 발표했어요. 네. 그게 압박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발표에 들어있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합니까? 자, 그런데요. 시장님,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죠? 네. 이 대통령 공약하고 좀 비슷한데요.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증세 없는 복지 말씀하시고 실제로는 복지 없는 증세를 열심히 하고 계시죠. 서민 증세도 하고.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기존에 있던 세입 예산을 가지고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 낭비 줄이고 탈루 세금 철저히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일반 회계 지출 1조 5천억에 약 7% 정도를 저희가 아꼈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한 1,000억 또는 1,200, 300억 나오는데 그 아낀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세금으로 빚 갚으면서 복지를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도 사실은 이걸 할 수 있거든요. 정부가 예산이 연간 400조가 넘는데 5%만 아껴도 20조 아닙니까? 성남시가 연간 하고 있는 독자적 복지 예산이 1,000억이 안 되는데 1인당 10만 원에 미달하거든요. 국민 1인당 10만 원 해봐야 5조 원입니다. 정부도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성남시가 하고 있는 복지 정책 충분히 할 수 있다. 현재 상태로도. 제가 그걸 보여주려는 거죠. 그러니까 탈루된 세금 열심히 징수하시고 그리고 부정부패 없애고. 부정부패 없애고 세금을 아끼니까 남는 돈으로 충분히 복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요. 자원외교 4대강 비리, 방위 비리 이런 낭비만 줄여도 몇십 조씩 남습니다. 자, 또 다른 이슈 좀 여쭤볼게요. 지난 주말에 전남 여수 다녀오셨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에서 통화하시는 거군요. 지금 이 강연장 분위기가 꽤 뜨거웠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생각, 한 정도였어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다니면, 이제, 각 지역에, 보통 한 200~3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모이시는데, 여수도 작은 도시이긴 한데, 한 300명 정도 모인 것이어서, 꽤 열기도 있고, 그랬습니다. 자, 여수에서 강연하시고 지금 광주에 계신데, 이 최근에 야권 대선 주자들의 호남행위 잦아서 화제이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님의 행보 역시 이 대선 연장선에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좀 답변 주시겠습니까? 일단 광주나 이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저는 작년부터 경남 또는 부산, 경북, 대구, 충청 이런 쪽에 강연을 쭉 다니던 중이었고, 올해는 오래전부터 예약돼 있던 강연을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선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내년에 우리나라 대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저는 흥망의 갈림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권력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행사되는 정상적인 권력을 만들어야 되고 그 역할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지만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또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좀 이렇게 구상해보는 것들을 많이 해야죠. 그런 그냥 일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이 필요한 역할을 피하지 않겠다.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뭐든지 안에 대통령이 되는 것도 포함되나요? 그걸 부인할 필요가 없죠. 가능한 상황이 되고
뭐 가능성이 없는데 나서면 네. 좀 못난 사람 되는 거고 가능한 상황이 되면 그 역할을 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가능하면 해야 되는데 그 가능한지 여부는 결국 국민들이 정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국민들이 네. 정해 줄 것이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네. 이 여당인 새누리당 이정현 네.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 내용 중에요.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당 지자체장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서 이 포퓰리즘의 극치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그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어요. 페이스북에도 썼는데 네. 내로남불이다. 내가 하면 노벤스고 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듯이 네네. 실제로 정말 포퓰리즘 정책한 거는 지키지 못할 복지 공약 마구 내질러서 대통령 선거에 이기고 네. 국민한테는 실제로 그 약속 다 어긴 게 그야말로 나쁜 포퓰리즘이죠. 네. 근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세금 더 걷은 것도 아니고 빚 갚아가면서 정부에 지원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국민 복지 늘렸지 않습니까? 그럼 네. 칭찬해줘야죠. 예산 정말 아꼈으니까. 그런데 정부는 빚 마구 늘려가면서 증세하면서 복지 줄이고 그러면 반성해야지. 어떻게 자기들이 말했던 증세 없는 복지한 자치단체를 네. 칭찬 못할 망정 이렇게 비난을 하는지 저는 기본적 양식이 의심돼요. 네, 칭찬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네. 내로남불인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 지난 7월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정상 간 직접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예상대로 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선 이견이 노출이 됐죠. 오늘 정상회담에서 주목할 발언들을 통해 향후 한중 관계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연결합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은 화기애애했는데요. 한반도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노출됐군요. 네. 이 비공개석상에서 시 주석이 사드 배치 반대를 직접 거론했고, 자 그러면은 이 시 주석의 발언 어느 정도 예고됐던 겁니까? 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저께 네. 그 중미 정상회담에서도 처음으로 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이 의제로 삼을 만큼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네네. 그 사드가 지금 이제 한국에 배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 주석 입장에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모두 발언에서는 그 얘기를 피했고 네. 우리는 뭐 청와대가 이 한중 정상회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중국은 신화사 통신을 통해서 했거든요. 네. 신화사 통신에서 명확하게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 맥락상 그 안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 진행자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 부분은 지금 얘기한다고 누가 뭐 철회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중국이 네. 그렇다고 갑자기 이걸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예고돼 있고 또 서로 그런 이견을 확인하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전혀 네. 새로울 것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외교적 이 언사기 때문에요. 시 주석이 오늘 발언이 얼마나 이 강경했던 것인가 이 대목이 좀 궁금합니다. 네네. 청와대는 이 시 주석이 전날 미중 정상회담과는 달리 공개적으로 사드를 거론하지 않은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네. 보는 시각인 것 같은데요. 중국의 속내 어떻게 좀 분석해 주시겠어요?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을 더 이상 공개적으로 압박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네. 지나치게 한국을 압박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 그야말로 강대국 논리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사드 배치를 하면 안 된다. 왜? 중국의 국가 안전 이익에 결정적인 위해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표현이란 말이죠. 네. 사실 우리도 뭐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중국이 JY-26을 흑룡강성에 배치해놓고 네네. 이게 반경 5,000km짜리 네. 미사 레이더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제 중고도 방어 시스템인 S-200을 갖다 놓고 있고요. 내년에는 고고도 방어 미사일 시스템인
S-400을 이제 배치를 하는 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한테만 하지 말라는 거는 매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만 서로 이게 더 이상 한국을 압박하고 이래서 해결도 안 될 뿐더러 이 문제를 가지고 한중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중국이 유리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한국을 계속 몰아붙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미일 동맹 체제에서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가 더 굳건해질 거다. 그렇다면 그거는 중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애둘러서 넘어간 건데 그게 잠복해 있는 거죠. 그냥 표현을 안 했다고 그래서 그건 물론 이제 한국에 대한 나름대로의 중국의 그 소위 뭐 배려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접적 거론을 안 했다는 것이 그 완벽하게 뭐 한국의 입장을 이해해 준다거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잠복성이 분명히 있고 강도도 여전히 달라진 건 없다. 그러나 갈등을 관리해야겠다. 더 이상 증폭시키면 안 되겠다. 이런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양 정상이 한중 관계가 매우 양자 관계가 중요하다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는 사드 배치 이후에 거의 발표 이후 한 2달간 경색된 한중 갈등 국면을 일부 완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갈등 위기를 관리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향후에 어떻게 좀 변화될 것인가? 우리는 배치를 처리할 수는 없고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갑자기 이제 사드 배치를 받아들일 리도 없고. 그런데 이 어제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오늘 박 대통령도 그렇고요. 이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건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된다면 자연스럽게 사드 배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언급했어요. 이 조건부 배치 카드 중국이 좀 받아들일 가능성 혹은 변화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죠. 여전히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 자체가 미국의 대중 봉쇄의 일환이고 그 한국의 사드 배치 강행은 미국의 의사에 의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가 얘기하듯이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게 되면 또는 북핵을 포기하면 사드가 필요 없다라는 데 대해서는 중국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나 미사일 위협을 해결하는데 왜 꼭 사드를 배치해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느냐.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한국이 분명히 이유를 얘기하면서 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 문제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다른 방법도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지 않고 왜 미국의 입장만을 두둔하면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느냐.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건부 배치 카드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그 워딩, 그 말 자체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전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이번에는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게 되면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럼 핵 위협이 사라지게 하는 데는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어떤 그 대북 설득이라든지 압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육자회담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육자회담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면 지금 상태에서의 동결 완벽하게 다자간이 협력을 해서 동결을 하게 되면 그것도 핵 위협이 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공간을 조금 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문제는 과연 중국이 그걸 공간으로 생각을 할 거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아직 정상 간에 오늘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한 거고 뭐 실무 차원이라든지 고위급 회담 사실은 정상 간에는 자주 만납니다만은 우리가 뭐 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의 그 고위급 채널 이런 게 거의 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서로 소통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더 진전된 논의 이런 게 있다면은 매우 다행이겠습니다만은 또 똑같은 얘기만 오고 간다면은 결국은 중국과 미국 간에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주도권이나 이런 것들은 또 좀 사라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북핵의 위협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전략적
그 중미 관계 전략적 차원에서만 판단하지 말고 한국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라라는 이런 메시지는 계속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대목이요. 네. 이 자국의 안보 부분은 누구도 양보하기 어려우니까요. 그건 그것대로 이제 진행되지만 네. 이 사드 배치 논란 이후에 최근에 몇몇 사례로 좀 확인되고 있는 경제적인 마찰 문제 혹은 네.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하세요? 네, 이 사실 경제적 갈등, 마찰, 보복 문제 이게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이제 중국이 전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어렵고요. 다만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몇몇 사례에서 간접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는 있죠. 이 부분은 중국 정부의 사드 배치 반대 의지가 명확하니까 하부단이나 하부 정부라든지 기업 이런 데서는 중국 정부의 이러한 뜻을 거스르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알아서 조금 움직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사실 이 경제적 마찰이 계속되면은 중국한테도 좋을 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중 간의 분업 구조도 형성이 돼 있고 WTO 동시 가입국이기 때문에 국제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무엇보다도 한국 국민들한테 사드라는 군사안보 문제를 경제로 보복한다? 이거는 별로 장기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없는 거고요. 특히 지금 G20이라는 이런 국제회의를 하면서 세계적 국가 중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특히 또 시장경제 지위를 받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제적 신인도라든가 신뢰에도 타격이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전면적인 보복이라든지 경제적 마찰을 공식화해서 가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대두되지 않을 것이나 지방정부라든가 하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당의 눈치. 그래서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분간은 굉장히 보복에 준하는 복잡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개연성도 있다. 이런 부분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영 교수였습니다. 자, 잠시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릴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인 2일 뉴스 정면승부에서 당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건을 다루면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협으로부터 일반 대출 금리가 8%일 때 1%대로 특혜 대출을 받았다. 이런 의혹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재수 장관 측에서 해명을 해왔는데요. 1% 대출은 너무 사실과 다르다. 지난 2001년 대출 당시 시중금리는 8%였고 김 장관은 6.6%로 대출을 받았고 이후 시중금리가 계속 내려가면서 2016년 현재는 1.42%로 떨어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금리가 8%일 때 1%로 대출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카타하면 마트보다 골프를 떠올리시는 그분께, 갤러리 하면 전시회보다 골프를 떠올리시는 그분께 골프 문화 상품권을 선물하세요. 받는 분이 골퍼라면 골프 문화 상품권, 골프장, 골프용품, 레저 서비스까지
지금 골프문화 상품권을 검색해보세요. 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